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한국사는 대부분 삼국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익숙한 이름들이죠. 그런데 이 강력한 왕국들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이 땅에는 수많은 정치 공동체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만주 벌판에서부터 한반도 남단까지 각기 독특한 방식으로 권력을 나누고 백성을 다스리던 세력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지금부터 역사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우리 문화의 근간을 형성한 이 고대 정치체들의 흥망성쇠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송화강 유역의 광활한 평원지대에 자리 잡았던 부여라는 나라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 나라의 통치 방식은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왕이 있었지만 전제 군주처럼 모든 권력을 독점하지는 못했거든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로 불리던 4명의 최고위 귀족들이 사출도라는 이름의 자치 영역을 각각 책임지고 있었는데 이들의 권한이 실로 막강했습니다. 이 4귀족은 왕을 선택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극심한 재해나 흉년이 닥쳤을 때 통치 실패를 이유로 왕을 끌어내릴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가 행정 수반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중대한 사안들은 왕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4귀족이 모여서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왕권에 명확한 한계가 있고 귀족 세력이 강력했다는 점에서 볼 때 부여의 정치 체계는 왕정보다는 귀족 중심의 협의 정치에 더 가까웠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각 귀족 밑에는 대사자, 사자 같은 직책의 관리들이 배치되어 실무를 처리했어요. 상당히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던 셈이죠. 주변국과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고구려와 서쪽으로는 선비족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었는데 중국 한 왕조가 설치한 지방행정 조직들과는 충돌을 피하면서 교역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자리 잡았던 옥저와 동해는 부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지역 모두 강력한 왕권이 형성되지 못했어요. 함경도 해안 일대의 옥저와 강원도 북부 연안의 동해는 마을마다 읍군, 삼로로 불리는 촌장 같은 인물이 독립적으로 통치하는 분산형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여러 부족 집단이 점점이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앙정부 조직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땅이 비옥하고 바다 자원이 풍부했던 덕분에 농사와 어로 활동이 동시에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동해에 접해 있다는 지리적 조건이었어요. 대륙 내부에 비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게다가 고구려와 낙랑군이라는 강대 세력의 지속적인 압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성장할 여력이 부족했던 것이죠.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서 형성된 삼한은 또 다른 형태의 정치 구조를 보여줍니다. 마한, 진한, 변한으로 구분되는 삼한은 수십 개의 작은 정치체들이 모여 이룬 느슨한 연합이었어요. 마한은 약 56개, 진한과 변한은 각각 12개 정도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각 소국은 신지, 견지, 불레 등의 칭호를 가진 우두머리가 다스렸죠. 마한의 여러 소국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큰 목지국의 지도자가 진왕이라는 칭호를 받아 사만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는 완전한 통합 군주라기보다는 연맹장 정도의 지위였다고 보면 됩니다. 완벽한 통일은 이루지 못했지만 최소한의 구심점은 있었던 셈이에요.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삼한의 천군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별도로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천군은 소도라 불리는 신성한 구역을 관할하며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의례를 총괄했어요. 재미있는 건 소도는 군장의 세속적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범죄자가 소도로 피신하면 함부로 체포할 수 없을 만큼 신성시되었으니까요. 이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위가 분리되어 있었다는 의미죠.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진일보한 재정 분리 체계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들 나라의 사회 계층 구조는 어떻게 짜여 있었을까요? 부여의 신분제는 상당히 명확했습니다. 최상위의
대가와 호민으로 대표되는 지배층이 자리 잡았고, 중간 계층에는 하호라 불리는 평민들이, 맨 아래에는 노비 계급이 존재했어요. 신분 간 이동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여의 법률 체계는 고조선 못지않게 엄격하기로 알려졌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본인이 사형당했고 그 가족들까지 노예 신분으로 떨어졌어요. 집단 책임 원칙이 적용된 것이죠. 도둑질한 사람에게는 손실액의 12배를 배상하게 하는 일책 12법이라는 징벌적 보상 제도가 있었고, 간통이나 과도한 질투로 가정을 파괴한 여성에게는 사형이라는 극형이 가해졌습니다. 형벌이 이처럼 혹독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서로 다른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한 연합국가였던 만큼 강력한 법 집행으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동해 지역에서도 공동체 규범을 수호하기 위한 엄격한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산과 강에 영적 의미를 부여해 마을 영토의 경계 침범을 절대 금기로 여겼어요. 다른 마을 땅을 침범한 사람이 발각되면 책화라는 관습에 따라 노예나 가축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했습니다. 같은 혈통 안에서 결혼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괴혼 원칙도 철저히 지켜졌는데, 근친혼을 막으려는 지혜가 담긴 규범이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삼안에는 두레라는 공동 노동 조직이 있었습니다. 농사일을 함께하며 공동체를 유지하는 시스템이었죠. 남녀가 몸에 문신을 새기는 풍습도 있었는데, 이는 부족이나 집단을 구별하는 표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나라의 일상적인 관습과 의례를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여 왕실에는 순장이라는 장례 관행이 존재했습니다. 군주가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을 함께 묻었는데 상황에 따라 수백 명이 희생되기도 했다고 하니 왕의 권위가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 짐작이 가죠. 형사취수라는 독특한 제도도 있었습니다. 형제가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풍속인데, 현대 윤리로는 낯설지만 당시에는 홀로 남은 여성과 어린 자녀들을 보살피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옥저에는 민며느리제라는 특이한 혼례 관습이 전해졌습니다. 어린 소녀를 장차 며느리가 될 집안에 먼저 보내 양육하다가 성년에 이르면 친정에 혼수를 전달하고 공식 의례를 거행하는 방식이었죠. 지금 보면 좋은 풍습이지만 부족 간 연대를 강화하고 혼약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례 풍습도 흥미롭습니다. 옥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일단 임시로 묻은 뒤 살이 다 썩으면 뼈만 추려서 목곽이라는 가족 공동 무덤에 안치했어요. 입구에는 쌀을 담은 작은 질그릇을 매달아 놓았죠. 죽은 이가 저승에서도 굶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진한과 변한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 큰 새의 깃을 활용하는 풍속을 가졌습니다. 고인의 혼이 새의 형상을 빌려 천상으로 승천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였죠. 새를 영혼을 실어 나르는 매개로 본 정령신앙이 반영된 관습입니다. 하늘의 제사 지내는 의례도 지역마다 고유한 특색을 보였습니다. 부여에서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영고라는 성대한 제례를 봉행했어요. 신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음 해 농사와 사냥의 풍성함을 간구했습니다. 동해는 10월에 무천이라 명명한 하늘 제사를 올려 불악의 평안과 물산의 풍요를 빌었어요. 삼안은 봄철 파종기인 5월과 가을철 수확기인 10월, 이렇게 두 차례 계절제를 개최하여 하늘의 고유제를 지냈습니다. 부여에서는 전쟁 같은 중대한 일을 앞두고 우제전법이라는 점수를 활용했습니다. 소를 잡아 발굽이 갈라진 모양을 보고 기흉을 점쳤던 것이죠. 동물의 뼈나 내장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흔한 일이었지만 부여는 특히 소의 발굽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들 나라는 각자의 환경에 맞는 경제 기반을 발전시켰습니다. 부여는 농사와 목축을 함께하는 반농반목 생활을 했습니다. 넓은 평야에서 잡곡을 재배했고 초원에서는 가축을 길렀죠. 특히 말 사육이 발달했는데 부여의 말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모피와 주옥도 주요 특산물이었어요. 이런 물건들을 중국과 거래하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동해는 독특한 산물들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반어피라 칭하는 물개 가죽은 귀중품으로 대접받았고 단궁이라는 활도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을 들었어요.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 과하마인데 탑승자가 과수 나뭇가지 아래를 무리 없이 통과할 만큼 체구가 작은 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종의 소형 말이었던 셈인데 크기는 작아도 힘이 좋고 산길에 능숙해서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만, 그 중에서도 남쪽의 변안 지역은 철재련 산지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변안산 철 제품은 낙랑과 외 지역까지 수출 판로를 확보했어요. 철괴를 뭉친 덩이쇠는 화폐 기능까지 수행했는데 이는 철이 얼마나 귀한 자원으로 대접받았는지 보여줍니다. 제철 기술을 보유한 집단은 경제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사만 지역은 기름진 평야지대를 기반으로 농업이 일찍부터 발달했습니다.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면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특히 벼농사가 활발했어요. 사만 시대의 논밭 유적과 함께 수로, 저수지 같은 관계 시설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충북 제천의 의림지와 경남 밀양의 수산제는 고대 저수지로 현재까지 남아있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농업 기반을 구축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단순히 하늘만 바라보며 농사짓던 게 아니라 물을 관리하고 가뭄에 대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마한 사람들은 초가지붕을 얹은 움집에서 생활하며 정착 농경을 이어갔습니다. 집터 발굴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주거 형태를 상세히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나름의 문화와 경제를 가지고 번영했던 나라들이 왜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을까요? 부여는 초창기에 위세를 떨쳤습니다. 서기 1세기 초반부터 왕호를 공식 채용하며 집권화 작업에 착수했죠. 그런데 서기 3세기 후반 북방 선비 세력의 대대적 침공에 직면하며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외세의 침탈이 반복되는 와중에 내부 결속도 흔들렸어요. 대가들 사이 권력 암투, 왕실 권위 실추 등이 중첩되며 국세가 기울어졌고 마침내 서기 5세기 말엽 고구려 영토로 편입되며 역사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했습니다. 옥저와 동해는 애초에 통합 왕국 단계로 도약하지 못한 게 결정적 약점이었습니다. 강력한 중심 권력 부재로 외부 위협에 조직적으로 맞서기 곤란했어요. 동해안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대륙의 앞선 문물 흡수가 더디었고 고구려와 낙랑군이라는 거대 세력 사이에 끼어 지속적 압력을 받았죠. 결국 고구려의 지역 특산물을 헌납하며 간신히 자치를 유지하다가 옥저는 서기 1세기에 동해는 서기 5세기에 고구려 판도로 완전 흡수되었습니다. 군장 체제에서 머물렀던 것이 종국에는 한계로 드러난 셈입니다. 사만의 소국들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수십 개의 작은 나라로 나뉘어 있었으니까 통합력이 약했어요. 마한의 목지국이나 진한의 사로국처럼 상대적으로 강한 세력이 있긴 했지만 전체를 완전히 통합하지는 못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소국들 중 일부가 주변을 통합하며 더 큰 나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한의 사로국은 신라가 되었고 변한의 구야국은 가야 연맹의 중심이 되었으며 마한의 일부 세력은 백제에 통합되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라는 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작은 소국들은 차례로 흡수되어 갔습니다. 중심 세력의 부재, 통합력 부족, 그리고 강력한 이웃 국가의 압박, 이 세 가지가 이들 고대 국가가 사라진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부여는 만주에서 발달한 나라였지만 고구려와 백제는 자신들이 부여 계통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웠어요. 부여의 정치제도, 제천의식, 여러 풍습들은 이후 삼국시대 국가들의 문화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구려의 제가회의는 부여의 대가회의에서 비롯된 것이고 백제의 영고와 같은 제천 행사도 부여로부터 이어받은 전통이었죠. 이러한 점에서 부여는 우리 고대 국가의 뿌리로 평가되며 북방 계통 고대 문화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만의 소국들은 신라와 가야의 직접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러 소국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문화가 융합되었고 이것이 삼국시대 문화의 다양성을 만들어냈어요. 삼국시대 이전 잊혀진 나라들, 이들은 비록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문화적 유산은 우리 역사의 뿌리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여의 귀족 공화정 같은 정치 제도, 동해의 책화 풍습, 삼한의 재정 분리 체제.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이었던 이런 시스템들이 모두 우리 역사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